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한의사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역사도 아주 해박한 신민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박사님 이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말 이 누추한 유튜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우리 대한사랑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저분은 정말 존경스럽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모셔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사랑 이사장님을 제가 평소에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을 많이 존경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많이 배울 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신 박사님은 물론 개인도 훌륭하시지만 참 집안도 훌륭합니다. 조상님들이 다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셨고 신 박사님께서는 그런 조상님들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최근에 우리 대한사랑 교육위원으로서 역사 광복 역시 또 광복을 위해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뭘로 얘기를 풀어갈까요? 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7년서부터 저희 이제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하고 저희 선친 그에 대한 독립운동을 서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했으니까 17, 18, 19, 20, 21, 22, 한 6년 정도 후손으로서 그렇게 자료를 찾고 했는데 그 결과로 2022년에 작은 할아버지인 신홍균 할아버님이 이렇게 그 애족장 그 서원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아버님께서는 2022년 그렇게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대통령 표창장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제가 한 6, 7년 정도 이제 조사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그 노력했던 그 과정과 또 지금도 서원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료를 어디서 찾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독립운동으로 서원을 받으신 분이 한 16,000, 7천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후손으로 입증된 분이 한 8천 명 되고요. 나머지 7, 8천 명은 후손을 입증을 못해요. 후손으로 입증을 못해서 자기 조상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서원을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조상님들이 그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가명을 쓰고 활동하셨어요. 본명을 안 썼습니다. 본명을 쓰면 광복 활동을 하려면 본명을 쓰면 자기 집안이 초토화되니까 또 잡혔을 때 그래서 가명을 쓰다가 객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유탄을 맞고 총탄하고 전투에 증명이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독립했다는 것만 들었고 또 그런 그 얘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년, 20년 애타게 그냥 자료만 찾다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서원을 입증을 못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후손을 잘 두셔서 여러분들 저 서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뭐 꼭 상이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서원을 챙겨드리고 싶은 조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저는 부럽고요.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후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해서 어르신들이 국가 공인을 받는 그 상징을 그 받게 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그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기쁘셨겠네요. 몇 년씩 걸렸네, 그러니까. 한 6년 걸렸는데요. 그래도 6년 걸렸어도 서원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 여기 보시면 유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서. 신준식이라 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유서를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 저희 아버님이 1959년 12월 달에 돌아가시려고 자살하시려고 유서를 쓰셨어요. 그때 이제 월남 쓰신 유서의 제목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나서 유서를 쓴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이제 고향이 북청이셨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그 독립운동한 이후에 이제 그 한일합방 그때 이후에 독립운동한 뒤에 다시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 6.25 전후로 단절된
그런 북한의 가족들의 상황을 듣고 사실은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그 선친께서 독립운동 하신 이후에 그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신익희 씨랑 같이 정치공작대라고 하는 정치공작대 단체 활동을 했어요. 예. 정치공작대는 뭐냐면 북한에 가서 반공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암살까지 거기서 기획을 했거든요. 물론 실패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공작대 활동하다가 북한에서 1948년에 그게 걸린 거예요. 북한 보위부에. 그래가지고 걸린 다음에 내려오신 거죠. 도망나서 내려오시고 1950년에 6.25 터지면서 단절이 된 거예요. 예. 1953년까지. 단절되고 나서 상황을 봤더니 그날 모르다가 1959년 이때죠. 59년에 그때 북한 보위부에 쫓겨서 도망난 이후에 북한에 남아있는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시죠. 할머니. 즉, 아버님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가족들이 고초를 당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959년에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선친이 한 일주일 동안 저희 형님이 보셨는데, 저는 이때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59년이면. 그렇죠. 제가 57년생이니까 예. 저 3살 때네. 예. 그때 막 머리를 막 벽에 박고 막 뒹굴고 한 일주일 동안 통곡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도저히 그 부모님한테 죄를 졌다. 물론 이제 본인은 독립운동도 했고 또 이제 반공 활동도 했지만 본인은 옳다고 한 행위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멸문지와 같이 이렇게 북한에서 됐으니까 아유, 견디기 힘들죠. 예, 그 어떤 상처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시려고 쓴 유서의 내용이 이 내용 안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친의 그 삼촌이죠. 작은 그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한 과정과 본인이 독립운동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그런 과정이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하네.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려고 쓴 유서에 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집안이 독립운동하면서 많이 탄압받은 거 일제시대 때 그런 전 과정이 적혀 있는 그 글을 제가 이제 찾고 원래 이제 제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서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2017년도에 어떤 분이 그 서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님의 그 행적을 드러내는 것은 자손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해야 될 일이다. 당연하죠. 예. 예. 저라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우리 가족이 독립운동했다, 우리 집안이 독립운동했다는 거를 뭐 내세우는 게 좀 약간 좀 너무 그래서 그냥 가슴속에 품어 있다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 그런 제사 때 이제 형님한테 이제 서원을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 제 유서를 다시 본 거죠. 그때 유서를 봤는데 유서가 1959년에 쓴 유서가 초안본이 있고 1969년에는 재간본인데 그땐 제가 64년생이니까 제 7살 때 유서 재간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돌아가시려고 쓴 게 아니라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정리하신 거고 회고록이 된 거고 이때는 이제 유서를 썼는데 이때 쓴 유서는 펜글씨를 썼기 때문에 좀 글씨가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초안본은 보지 않고 재간본만 본 거예요. 재간본은 붓글씨로 정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정서한 거에 빠진 게 결정적인 뭐냐면 초간본에 있는데 재간본에 없는 게 신홍균 할아버님이 독립했을 당시 독립운동 했을 당시 그런 그 이름 그런 이제 그 이명이 신흘이라고 돼 있는데 그 신흘이 초간본에 있어요. 근데 재간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홍균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름을 찾으려고 할아버지 이름을 찾으려고 일본을 3번을 가고 중국을 4번을 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유서에는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이 자료가 중국에 있을 거다 해가지고는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 문서 이게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하는데 어떻게 인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문서까지 다 봤어요. 근데 거기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할아버님이 그런 그 공산당 활동했으면 거기 있을 텐데 공산당 활동하지 않은 사람 거기에 독립운동 할지라도 거기 칠칠 않는답니다. 근데 거기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다가 또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방위성이라고 일본 헌병대들이 헌병일지를 쓴 그 헌병일지를 모아서 그런 거 이렇게 한 것이 방위성의
있는데 그 한 100년 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대요. 그 자료를 모은 게 보니까 거기 가서 내가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신홍균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한 번 가고 안 나오고 실망하다가 두 번째 갈 때 어떤지 교수님께서 초간본을 봐라. 초간본에 혹시 또 재간본에 있는 것이 빠진 게 초간본에 있을 거다. 해가지고는 초간본을 펜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다 이게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확대를 했거든요. 요즘 다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보니 그때 거기에 이제 글자 가운데 신홍균 개명. 신홍균을 개명했는데 신을이다. 그 신홍균 개명한 신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신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제가 이제 자료를 듣더니 이미 신을은 독립운동한 분으로 이미 그 자료가 많아요. 근데 뭘 했냐면 군의관으로 활동했어요. 군의관으로. 그럼 한의학이겠네 그때. 네, 한의사. 한의사 집안이니까 저희들 7대로 내려왔고 할아버지 입대 있고 5대. 저 아버님이 6대. 저까지 7대니까 7대 한의사로 좀 내려오던 그 집안의 그런 한의사로서 군의관을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의관이었던 신을에 대한 자료를 쭉 찾아가지고 서원을 신청했죠. 근데 이제 재밌게도 뭐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아버님의 그런 유서가 여기 CIA 자료에 그대로 또 입증이 돼요. 여기 보면 CIA에 여기 자료 보시면 정치 공작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치 공작대에 신이키시 요 자료 안에 신이키시 자료 안에 신현표라고 그 선친의 이름이 계시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활동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쭉 그 일은 그렇게 나와가지고 고문당해서 여기 보면 무차비 폭로되면 일단 무차비에 대해서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고문 못 이겨 참사액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CIA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안에도 선친이 활동했던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럼 참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어떠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참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노력한 그 부분은 역사의 기록이 되고 남아 있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이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월남요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확대를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확대를 해서 요거를 신홍균 씨는 개명해서 이 개자거든요. 개명해서 신을로 됐다.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일본이나 중국 가시기 전에 초안을 먼저 잘 뒤져보셨어도 굳이 안 가도 될 그러니까 뻔했네. 1년 2년이 예. 그냥 소비가 안 될 텐데 제가 한 번만 보고 한 사실 어떻게 보면 2년을 신홍균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할아버지 이름만 갖고 뭐 중국하고 일본을 몇 번을 갔는데 찾지를 못하죠. 어떤 때는 이제 일주일을 제가 찾았어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가지고 그 되는 거를 이제 그 100년 된 거니까 조심스럽게 달라야 돼요.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일본 분이. 그걸 다 뒤져본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옛날 그 문서들은 대부분 한자로 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히라가나 가다가나 있는데 그거는 뭐 모르더라도 한자는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자, 홍자, 균자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실망하고 왔는데 다시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신홍균 개명 신을이다라고 하는 거를 유서에서 찾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 번, 네 번 갔을 때마다 막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또 할아버님이 신을로만 활동하시면 좋은데 또 굴로도 활동했어요. 그래서 한자를 좀 바꿨어요. 메산자에서 돌석자를 써가지고 신굴로 바꿨어요. 그래서 신굴로 왜 바꿨느냐 했더니 메산자 쓴 이 산 같은 건 산이 좀 뾰족뾰족하잖아요. 사람이 좀 뾰족하면 안 되고 돌같이 둥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메산자를 안 쓰고 돌석자를 다시 썼다는 거예요. 네, 다른 부분은 뭐 어쨌든 저 후손이 잘 모시려고 그런 고생을 해요. 그런 건 다 그냥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나는 대일 항쟁기 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한국 전쟁도 다 끝나고 나서 탈북자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들 그 사람들이 북한의 가족을 놓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죄책감이라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그 얘기만 나오면 받아 울더라고. 근데 정상인 생활 안 하셨겠네. 그러니까 1959년에 그 유서 쓸 당시에는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이제 자식이 7살이니까 제 형님 7살이니까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러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고쳐 먹고 돌아가신 건 이제 1980년에 돌아가셨어요. 다 이제 연세 사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유서를 쓸 당시는 진짜 죽으려고. 정말 59년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의사하셨기 때문에
의사시면서 한의사였는데 그러니까 독극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자기가 주사만 놓으면 뭐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독약도 준비하고 했는데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고쳐 먹고 오히려 다시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오히려 살아남으셔서 또 자식들 성공하는 거 얼마나 또 아들 훌륭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시고 돌아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집안에서 그러니까 나라 광복을 위해서 참 그런 고초를 겪으신 집안의 자제분답게 우리 신민식 원장님께서는 이미 한의학 박사신데도 불구하고 또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제가 기회가 없어서 또 서울 사시고 대전 살고 하니까 이렇게 별로 또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최근에 그 역사 쪽에서도 아주 해박하시고 특히 그 훈민정음하고 그쪽 28수 이런 거하고도 또 천문학도 연구하고 계시죠. 뭐 천문학은 뭐 연구라기보다는 그 이제 훈민정음을 공부해 보니까 이제 자몽합해서 28개라는 게 28수기 그 어떤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고 또 그 모음의 어떤 그 원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제 천부경이 있는 천지인 법칙하고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있어서 그걸 재밌어서 좀 원문 보면서 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숫자 중에 우주의 암호라고 하는 숫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뭐 365일 걸려서 해를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수학의 360도예요. 예. 왜 350도 아니고 370도 아니고 360도겠습니까? 1년이 360일이니까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대충 24나 12나 이런 게 나오면 천문학의 영향이라고 보면 틀림없는데 특히 동양에서 28이 나오게 되면 그건 100% 28수 동양의 28개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칠수, 서방칠수 해가지고 그 각 방향에 그 7개씩 별자리를 정해요. 그래서 뭐 각항저방, 신미기 뭐 사실 모든 천문학 하는 사람들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천체물리학만 연구하느라고 지금 우리 조상들 천문학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신 것도 우리 훈민정음이 28자로 돼 있으니까 그게 반드시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신 박사님도 우주변화의 원리라든가 뭐 그런 책 다 보셨죠? 예,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태오복해 음양 오행 우주를 시작해서 우리 동양에 상당히 그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는 감탄을 하는 게 그러면서도 아주 속상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그 서양 사대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또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왔다는 사람들 또 백인인 척하고 그럽니까? 말할 때마다 동포도 아닌데 말할 때마다 영어 섞어 쓰고 뭐 특히 알발음 잘하고 아주 이런 것들이 그냥 지식의 잣대처럼 그게 또 세계에 완전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 것은 외면하고 심지어 개천도 이건 뭐 무당 뭐 이래 생각을 해버려요. 왜? 안 배우니까. 그래서 한의학을 이렇게 뭐 비방하는 그런 말들도 많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의학은 사실 이게 앞에 이제 글자 하나 붙여야 되는데 현대 한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까지 옛날에 허준 선생이 어떤 한의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현대의 과학과 어떤 현대의 새로운 어떤 그런 의학이 접목이 되면서 한의학이 새로 어떤 그 영역으로 확대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현대 한의학이다. 그래서 그런 옛날의 한의학의 어떤 그런 훌륭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플러스 지금 현재의 그런 좋은 어떤 진단 기계.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MRI나 엑스레이 장비가 다 있죠. 환자들 다 검진하고 혈액 검사 그 결과를 갖고 한의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병을 치료하는데 그래서 되게 잘 들어요. 왜냐하면 진단이 정확한 상태에서 한의학적인 접근해서 치료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를 서양과 동양은 하나의 두 개가 꼭 마치 음양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 지구를 볼 때 좌뇌 우뇌가 있듯이 두 개가 통합이 돼야 된다. 두 개의 관점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질병을 바라볼 때도 서양적인 어떤 관점에서 세포 단위, 하나의 미생물적인 단위로서 세균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거를
그런 하나의 그런 게 공격해서 죽이는 하나의 항생제의 발달로 이렇게 그런 서양의 어떤 의학이 됐잖아요. 근데 예. 동양은 그런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몸 자체를 자꾸 이렇게 더 이렇게 그 면역성, 지금 여기 소위 말하는 면역성과 건강을 회복하는 쪽으로 진화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은 사실은 현대 한의학에서는 그 두 가지 통합해서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통합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진정한 현대의학이 되려면 한의학적인 사고가 같이 들어왔을 때 현대의학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의미로서 동서양의 통합적인 어떤 시각에서 환자를 이렇게 그 보고 같이 치료해야 된다. 요즘도 의학에서 그런 관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오히려 동서양이 만나서 예, 그러니까 예. 장점만 따가지고 예, 통합적인 한다. 예, 그렇게 융합적인 보면 사고로 되겠네. 이게 바라볼 때 오히려 환자를 치료할 때 더 좋고 그리고 사실은 어떠한 생명, 환자를 치료하는 생명을 고치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역을 따지는 건 사실 유치한 거예요. 한의학이 더 뛰어나냐, 뭐 의학이 더 뛰어나냐 그게 그렇죠. 없이 그렇죠. 환자만 치료할 수 있으면 그거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네. 어떻게 그분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고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자기 받아들이고 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그런 관점도 받아들여서 두 개가 융합적으로 발휘가 될 때 진정으로 환자 치료가 잘 되지 않나. 그래서 병원에서 디스크 치료하는 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거를 현대 한의학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했을 때 굉장히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런 관점도 동서양의 융합적인 사고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천문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그 근대 오기 전까지는 동양의 천문학이 서양 천문학보다 못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근데 동양 천문학도 이제 태음 태양력이라고 해서 음력과 양력을 같이 조화롭게 써야만 이제 윤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동서양 그 지혜가 모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왼수 같은 천체망원경이 서양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다음부터 동양 천문학이 이제 확연히 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뭐 황도나 뭐 적도나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뭐 서양보다 못할 것도 없는데 하여튼 허쉘이 그 천체망원경을 이제 손대면서부터 갈릴레이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허쉘 같은 사람이 막 대포만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니까 이제 천왕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행성의 그런 도그마 같은 게 다 깨진 거죠. 근데 저는 생물학도 그런 것 같아. 그 왼수 같은 현미경이 서양서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현미경이 나오면서부터 뭐 바이러스다, 박테리아다 이렇게 어떤 그 병 원체를 생각을 하고 동양은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뭐 기운이라든가 오행 그 우주 변화 원리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적응해서 최대한 갖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 과학사에서 그 망원경과 현미경, 그러니까 확대해 보는 것, 축소해서 보는 것 둘 다 그쪽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런 건 있지만 저도 실제로 50개나 알았을 때는 동네 한의원에 가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찜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꼭 뭐 정말 우리 이제 정말 세계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서양의 지혜를 정말 좋은 것만 취해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뭐 이런 AI 시대 빨리빨리 그런 거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장점만 살려가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심지어 음력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 그러니까 양력이 이제 바다 양자인 줄 알고 우리가 다 서양 걸 써야지. 여보시오. 양력은 태양할 때 양자고 음력은 태음할 때 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해의 책력, 달의 책력이야. 그러니까 양력 서양 거 써야 되고 과학적인 거 써야 되고 동양 거 버리고 그 얼마나 한심한 그 메이지 유신 때 발상입니다. 그게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부러운 게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런데 한자도 잘하시지. 그다음 한의학 잘하시지. 또 역사 잘하시지. 그게 이렇게 통폐합될 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얼마나 그 재밌어요. 학문이 저는 그 한 분야를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분야를 깊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 종합하는 그 즐거움도 나는 저게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런 걸 느끼시죠?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역사 공부하게 된 그게 예. 환자를 잘 고치면 명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중병이 걸린 사람. 그래서 예. 이제 병원에 이제 중병이 걸린 사람을 잘 고쳐서 내보내면 자 의사로서 명예와 어떤 여러 보람을 느끼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역사도 병이 걸렸더라고요. 역사가 중병이 걸렸어요. 예. 근데 그 중병이 걸리는데 그 병에 걸린 그 부위를 수술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어가지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있거든요. 똑같이 제가 그 역사 공부를 좀 하니까 역사가 왜곡되면서 역사에 병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이렇게 사실은 역사 정신이 많이 왜곡되고 사실 사라져 가는 거를 사실 이렇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몇몇 우리 박서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 역사를 살리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야, 내가 의사로서 환자만 치료했지만 지금 다시 역사를 좀 한번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 역사를 고치는 의사가 한번 돼보자. 아주 제가 이제 그런 만화학으로서 공부도 하게 됐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광복했지만 역사는 전혀 광복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조선 총독부 역사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 박사님 경우는 조상님들은 나라를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신 박사님은 우리 역사 광복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한자가 밝아야만 할 수 있는 그 역사, 한의학, 심지어 천문까지 그걸 통폐합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뭐 정말 재산이 뭐 몇 조 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 부러워요. 부럽지만 저는 그래도 명색이 학자라 그런가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천문 분야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건 뭐 얼마 전에 제가 명리학 쪽에 상당히 훌륭한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의외로 천문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거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19년마다 윤달이 7번 들어가냐? 이게 3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19년에 7번 들어가는 원리가 뭐냐 해서 그 천문학에서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설명해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이 이렇게 서로 결합하다 보면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요새 걱정하는 것은 과학자들은 다 그냥 서양 것만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천문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없었어요. 천문학은 있었어요. 원시인도 별을 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별자리를 보고 그러면 그 수천 년 전에 조상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전설들은 주로 그리스 로마 거지만 페르세우스가 별자리 돼 있으면 그 옆에 반드시 페르세우스 마누라 안드로메다 있고 장인장 카시오페이아 이렇게 이디오피아의 한 왕족이 다 가을철 북조관을 장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북반구 사람들은 이 이디오피아를 굉장히 그 상춘의 나라, 아주 좋은 나라, 아이디어란 나라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쭉 우리가 읽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더구나 한의학은 일단 천문학자보다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팠던 사람이 찾아와서 나아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갈 때 얼마나 그 삶의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하긴 나도 뭐 가끔 저게 화성입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흐뭇할 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신 박사님이 좀 주동하셔가지고 우리 한의사 이 양반들이 좀 역사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자도 잘 알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그 의사나 이렇게 한의사 다니다 보면 약간 이제 이과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과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역사 인문학 공부를 해보니까 인문학하고 역사가 사실은 이과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논문을 쓰는 것도 이과 논문은 사실은 실험 논문만 쓰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도 천문학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과 계통이지 않습니까? 수학자로서. 예. 근데 그런 수학자의 눈으로서 이게 문과를 바라볼 때 좀 더 논리적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근데 사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과적인 것은 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실험 결과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 치료할 때
약간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겠구나.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렇게 수용을 해요. 그래서 의학이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네. 근데 문과는 지금 얘기하는 새로운 그 발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 그 사실 갖고 주장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못해요. 문과의 어떤 장점이면서도 되게 아주 그게 그렇습니다. 이과는 이미 10년, 20년 지난 의학에서 환자한테 안 좋은 기술은 폐기 처분하거든요. 약도 환자한테 부작용이 나는 것은 그건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해 하는데 이과의 특징이 있는데 문과는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고 누구나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면서 비교되는데 그래도 조선 총독부 외국당 역사를 갖고 그걸 주장하면 또 그걸 또 믿는 또 추종자도 생겨요. 굉장히 주관적이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옳다라고 믿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그게 더 많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나 이런 부분이 마치 옛날 중세 시대 때 종교 무슨 이렇게 그런 악마 제타 이게 마녀 사냥 같고 또 뭐 마녀다 이게 지목당하면 다 불태워 죽이고 네. 그런 것 같이 역사학계에서도 저 사람 마녀야, 저 사입이야, 또 환단곡이 환빠야, 저건 위서야 이렇게 하는 행위가 네. 마치 중세시대 때 종교 재판하는 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나의 역사 그런 카르텔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어떤 그런 구현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사필 규정 다시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한심한 게 아니 세상에 이 환단고기 책을 이거를 한 사람이 그냥 적당히 한 풀이를 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훌륭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씁니까? 나 참. 일단 읽어보지도 않고 단 한 줄도 안 읽어보고 그 환단고기는 그 읽으면 안 된다, 강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나 참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다못해 우리가 오늘날 뭐 자녀를 혼낸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자녀가 안 서운하도록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잖아 해서 명확하게 이유가 있을 때 혼낼 수가 있는 건데 세상에 이 책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엉터리지 이게 안 맞지 이렇게 말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부화내동 돼가지고 진짜 역사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의 역사를 담은 이 환단고기를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게 전 정말 우리나라가 중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이제 카페를 주장했던 이유가 환자가 널렸어. 역사병 환자가 널렸는데 그럼 우리가 병원을 차리고 오히려 들어오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해야 의사로서 대접도 받고 그렇지. 근데 우리 회원들은 역사가 잘못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고 존경도 못 받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죠. 우리 정말 대한사랑 회원들 대단해요. 뭐 1인 시위는 물론이고 뭐 아스팔트에서 뭐 나눠주고 뭐 아파트에 가면서 나눠주고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옛날에 이덕일 교수님이 사맹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맹 뭐 이런 건 문맹 이렇게 들었지만 이 역사를 모르는 것도 정말 사맹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영어로 핸디캡티드 사람이 이게 핸디캡티드 피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정치가 완벽하게 좌우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정치인들 손에 역사 바로잡기가 넘어가면 5.16이냐 5.18이냐 일로 가버려. 그 사람들은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고 야고 이 정말 위대했던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실감하고 있는 정치인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이런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 제가 이제 그 보면서 그 많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게 그 논문도 읽고 그러면서 역사가 이렇게 그 사실은 이렇게 과거의 어떤 우리 조상님들이
위대한 그 영토와 국토와 그런 이렇게 영광스러운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 그 조상님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포장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그 옳은 거냐. 사실이 아닌데 과대 포장하나 자체가 진실에서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게 보면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연장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과거에는 뭐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도요. 한문이 번역된 이 고려사 저료, 그다음에 이조실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이트가 한국 데이터베이스 다 차 있어가지고요. 네. 한문 와가지고 예를 들어 강동 육주, 강동이라는 말은 안 되지만 육주 치고 철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치면요 그게 다 뜹니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 고려사 전료 뭐 이조실록이라든가 그런 자료 숱한 자료들이 수십 개가 떠요. 그거를 이게 그 한 번씩 클릭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요 다 학자가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 총독부나 그때 당시에는 한문을 해석한 사람이 제한돼 있고 그거를 해석한 거를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이게 전문가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요즘 구글로 이렇게 치잖아요. 북한서부터 중국에 그런 유적 그 산지 지형을요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처음 듣네 제가. 예. 예, 구글 지도로 가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장에 가는 것만 못하지만, 저도 이제 그 강동 육주가 과연 압록강 이남에 있느냐, 아니면 요하 근처에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요하 근처에 있는 그런 철령이잖아요. 철령이 만주에도 있습니다. 네. 철령 개원 거기 다 만주에도 있는데 그걸 강원도 철령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철령을 설명하는 사서의 내용과 요하에서 얘기하는 철령의 사서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많이 달라요. 네. 그게 철주라고 그러는데 철이 많이 나온 곳이에요. 철이. 그러면 거기에 만주에는 철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그런 동산이다. 뭐 이렇게 동자가 이제 그 동자거든요. 네. 그런 한자가 다 나오는데 그거를 찾아보면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면 다 비교할 수 있고 구글로도 이게 지형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지형을. 네. 그럼 옛날에 거란이 침략했을 때 침략 경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서에 보면 예. 침략 경로가 뭐 어디를 철주를 지나서 지나고, 통주를 지나서 왔다 그러면 그게 요하에 있는 그 지명으로는요 일직선으로 내려와요. 근데 강동 육지 지명을 하면요 갔다가 내려왔다 갔다가 이렇게 가요. 세상에 어느 경로가 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왔다 또 가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없습니다. 쫓겨나지 않는 한. 일직선이거든요. 대부분 네. 그런 경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 경로가 웃기는 게 거란의 그 책을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 거란의 경로가 보면 압록강을 지나서 강동 육주를 이렇게 몇 개 성을 지나요. 통주, 철주를 지나서 어디를 또 가냐면 노고달령이라는 성으로 가요 이렇게. 노고달령이 갔을 때 그 왕순이라고 하는 이제 고려 왕이죠. 왕의 이름 거기 거란이 그런 섰을 때는 이름을 쓰니까 왕순 현종의 이름이죠. 왕순이 표문을 바쳐서 조근하겠다. 왕이 가서 이제 인사드리겠다 해지 그런 표문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멈추고 돌아가요. 군대를 철수해요. 그러면 지금 압록강이 북한의 압록강이라 요하가 옛날에 압록강이 있습니다. 고구려. 예. 그 압록강을 건너서 강동 육주를 건너서 노고달령으로 가는 일직선이 이게 6일밖에 안 돼요. 3일 지나고 제가 이 거란의 어떤 요사를 보면 원문을 쭉 보면 여기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리에 압록강을 건너서 강동 육주를 건너서 노고달령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강동 육주의 그런 그러면요. 북한의 압록강 밑에 강동 육주 갔다가 노고달령 어딘지 아세요? 노고달령 여기 압록강 위에 있어요. 한참 위에 있어요. 그러면 거란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압록강을 지나서 강동 육주 왔다가 갑자기 노고달령 위로 후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 후방을 가니까 현종이 표문을 보낸 거야. 이제 좀 화해하자. 그러면 아니 어느 군대가 이게 쳐들어왔다가 갑자기 후방으로 가지고 후방이 가니까 거기서 항복하자, 전쟁을 이제 그만두고 화친하자 그러는 표문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억지로 압록강 이남으로 강동 육주를 우겨서 집어넣었다 보니까 전쟁 경로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박사 논문 공부하면서 요사를 다 뒤져보니까
그걸 발견했어요. 아, 좋습니다.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복기대 교수님한테 봤더니 복기대 교수님도 이거는 노고달령을 구글에서 보면 노고달령이 나와요. 그러면 황당한 거죠. 그 교수님도 황당하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위로 갔는데 여기서 고구려에서 표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화친하자고 말이 되니 같은 경로이지.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유화를 압록강으로 보지 않고 북한의 압록강으로. 압록이라는 글자 자체가 물수변의 압록이 있고 실사변의 압록이 있잖아요. 압록강이 두 개죠. 두 개죠. 예. 두 개의 압록강이 있는데 그게 2012년 논문이에요. 2012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때부터 곡기대 교수님하고 고광진이라는 분이 논문을 처음 쓰면서 압록강이 북한의 압록강이 아닐 수 있다고는 처음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문제 제기한 거를 바탕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그 논문이 많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북한의 압록강은 실사변의 압록강이고 물수변의 압록강은 유하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학계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치면요 다 나와요. 물수변의 압록강을 치잖아요. 그럼 요사에 떠요. 요사에는 물수변의 압록강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실사변의 압록강은 그 이조실록이 많아요. 그러면 이미 요사 때의 이 압록강은 물수변의 요하를 압록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 물수변의 압록강은 배로서 건너가고 거기에 항상 전함이 수십 척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의 압록강은요. 배를 거기다 전함을 맨 그런 역사 없습니다. 왜? 북한의 압록강은 지금도 건너갈 수 있어요. 물이 마르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그런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바로 잡혔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이런 글로벌 시절에 역사 왜곡된 걸 바로 잡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보는요 역사입니다. 역사가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져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는요 일본에서 자란 일본의 국민들이 초등학교 그때 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걸 보고 자란 학생들이 30대 40대 됐을 때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독도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전쟁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 30년만 지나면요 역사에 왜곡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 고구려 수나라 전쟁도요. 신당서 때 왜곡된 역사책이 나오면서 고구려의 어떤 영토는 원래 그거는 그렇게 이 수나라 그 영토다. 그거 되면서 그 당나라 때도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게 또 그런 역사 왜곡을 시키면서 수나라 때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당서, 구당서 사실은 그 신당서, 구당서부터 왜곡됐는데 그때 왜곡된 그 결과로 이 중국하고 고구려의 어떤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 게 역사에 왜곡된 거예요. 왜? 고구려가 차지한 땅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명분이 하나의 명분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제가 이게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 지식이 아니다. 이 글로벌한 지금 시절에도 역사를 왜 알아야 되냐면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인식을 못한 순간 우리 후대는 그 역사가 왜곡된 것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동의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30년이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는 학생들이 일본 초등학생들이 30년 뒤에는 그 친구들이 뭐 결정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는 그러면 그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들의 거죠. 그러면 그런 의견을 모아서 예. 자기 사역으로 전쟁을 이렇게 불사할 수 있는 그때 국내 사정이 전쟁을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요 독도 찾기 위해서 전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 세상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예. 여러분 지금 저희 신 박사님 얼마나 해박하신지 아셨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제일 예를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복기대 교수님이 얘기한 천리장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참 고려 국경이 의지와 원산을 연결하는 그 천령 그거 나오죠. 그게 우리 고려 국경이라고 배웠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배우면 그런 줄 알았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구글로 신의주하고 원산 연결한 선상에 성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천리장성이 있다고 하는 그 책이 지금도 그게 조선총독부 역사죠.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시험으로
고시를 봐서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 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그 당시 장군은 뭐가 달랐느냐. 최영 장군은 올바른 역사를 알고 있어서 그쪽 대륙 친다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 정벌에 나섰고, 이성계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모화 사상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그 뭡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거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뭐 그런 참 수치스러운 말도 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또 우리 대한민국 장군님들이 역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중국이 붕괴하고 북한이 붕괴할 때는 어떤 작계가 있는지 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뭐하러 이렇게 조상님들 서운을 챙기려고 그래? 그것도 역사를 바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글로벌 시대 뭐 나라가 위대했음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몽골 봐, 옛날 징기스칸 얘기 백날 해봐야 뭐 이렇게 말들 하는데, 아 그러면 여러분 집안 대대로 우리 노비 집안이었다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정승 집이었다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분명히 호불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정승 집안이었는데 노비 집안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뭐 굉장히 자기는 객관적이고 아주 개방적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역겹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그래서 오히려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를 해라. 세계화를 하려면 우리 역사를 알고 그래야 외국 사람을 만나서 그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자꾸 백인인 척하는 게 세계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좀 약간 천박하게 표현했지만 뭐 백인 코스프레나 뭐 이렇게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자랑스럽고 왜 세계가 한류에 이렇게 매료되는가, 우리 장점이 뭔가, 우리 단점이 뭔가, 그렇게 역사를 바로 알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조선 총독부 역사가 뭡니까? 옛날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 지금도 뭐 임나 일본부의 망령이 지금도 우리나라 뭐 한 지방자치단체 뭐 역사 정리하는데 거기에 태연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오늘 신 박사님 만나서 한의학 얘기는 정작 많이 안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좀 얘기했다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참 제가 허망한 게 저야 뭐 100% 이공계인데 이공계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했지만 막상 정년 퇴임하면 아무도 이공계 얘기 안 합니다. 뭐 맥스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역사, 철학, 이 문학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정작 이공계 사람들은 의외로 AI나 뭐 이런 얘기나 나와야 어떻게 좀 빨리 좀 얘기할까. IT 뭐. 그래서 참 세상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도 문과를 하더라도 이과 학문을 항상 의식하고 이과를 하더라도 그렇죠. 항상 문과적 예. 관점을 의식하고 그래야 더 큰 학문을 할 수 있지. 동서양 통합하듯이 저도 문과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의식의 지평선이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는 동기가 됐고, 그다음 동서양의 어떤 장점만을 취하는 어떤 우리 나라의 나아갈 길, 그것이 결국 가장 수준 높고 문명 수준에 맞는 길이 돼야 한다. 그런 깨달음까지 보너스를 좀 얻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뭐 어떻게 방송 마치면서 끝으로 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많은 독자분께서 박사학자 TV를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이렇게 천문학자로서 이렇게 천문 원장님으로서 역사 하셨던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문과 이렇게 역사를 같이 연결해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강의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제 유튜브 뭐 조회수도 많지 않고 구독자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 유명한 그 병원장이시고 오늘 일부러 대전까지 오셔서 오늘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뭐 우리 유튜브 이 동영상들은 평생 남아 있을 거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두고 다시 보고 다시 볼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면서 오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